육개장기통계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진수희 전 장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전 상금 부대변인,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는 진행의 이선영이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 개혁신당 당대표 선출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이기인, 허은하 두 후보를 지금 대결이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흥행이 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관심이 이제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준석이 없는 개혁신당 전당대회 이것이 과연 어떠한 관심과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다른 한 방송에서 그분들 토론회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도 별로 기사도 안 나오고 관심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앞방송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멱살이라도 잡아라. 그래가지고 제발 한 줄이라도 나오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별로 관심을 못 끌어가지고 그들만의 리그 아니냐. 너무 안타까운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선거 공천 문제 갖고 티격태격해요. 허은하 후보는 전국에 다 내야 된다. 이러는 거고 이기인 후보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될 만한 데 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상당히 좀 다투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전당대회 이슈일까?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차라리 그냥 안다리 걸어가지고 한 명 넘어뜨렸으면 기사라도 나오지 않았을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외부 상황이 시끄러워서 묻히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방선거 관련한 것들이 어떤 이제 흥행을 이끄는 관전 포인트가 되긴 조금 중량감이 떨어진다 뭐 이런 둘 다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응천, 만약 천하람, 이원욱 이런 분들이 같이 나와가지고 노선 투쟁을 했으면은 좀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건데 조금 이긴 허은하 이 두 후보에 대한 중량감도 조금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약간 이른 감이 있긴 한데 개혁신당의 실험이 원래 같으면은 이때쯤 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람 후보나 뭐 이원욱 후보나 뭐 조응천 후보나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일종의 당의 노선 투쟁 같은 거를 좀 하고 앞으로 우리 당이 이제 지향해야 될 어떤 방향성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걸 두고 이제 좀 치열하게 맞붙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다 지금 뒤로 빠져 계시고 특히 이제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요즘 당 활동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원래 여러 세력들이 규합되면서 좀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새로운 보수 정당 정도를 지향을 했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준석과 아이들처럼 돼버려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뭐 이준석 대표가 하자는 대로 좀 따라가는 양상이다 보니까 당의 역동성이 좀 떨어진 것 같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3당 실험했었던 뭐 바른미래당이나 이런 정당들이 왜 힘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또 보여주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좀 안타까움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중량감 떨어지는 인사가 조금 아쉽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말씀하신 뭐 조응천 의원, 이원욱 의원, 금태섭 전 의원 왜 안 나오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나와서 뭐 하겠느냐. 아니, 나오고 시켰어요. 근데 당 대표가 된다 한들 저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개혁신당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에 이제 정당 정치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 거대 정당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소수 정당의 비애다. 그렇잖아요. 소수 정당들에 대해서 작은 규모 있는 정당들이 당대표 선거할 때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어차피 천하용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하람은 당선이 됐고 그다음에 김용태는 이제 나갔지만 거기서 됐고 결국에는 하하고 인하고 지금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천하용은 정리되기 때문에 별로 어떤 감흥이나 감동이나 어떤 이변 같은 걸 기대할 수 없고 누가 되더라도 천하용인이다. 그래서 그래 잘해봐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 전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 개혁신당에 대한 국민이나 언론의 관심은 결국은 지금 이준석 포함한 당선인 3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고 아까 그 장 소장 언급하셨던 뭐 그 유튜브 매체에서 야심차게 후보 토론회를 준비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그 이준석과 이 당선인 포함 이 세 분이 그 5.18 묘지에 가서 그냥 995개 묘지를 닦는 그런 참배를 하는 바람에 온통 이제 기사는 그쪽에 쏠려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고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개혁신당이 그 천하용인 뭐 지금 이준석
천하람 뭐 그 당선인만 보이지만 사실은 아직도 그 당에는 계시잖아요. 조홍천 의원, 계시죠. 현역 의원 계시고 네. 양향자 현역 네. 의원 계시고 또 금태섭 전 의원 계시고 한데 언제부턴가 그분들이 이 개혁신당을 생각하는 국민들 머릿속에서 이렇게 지워진 것 지워져 같다는. 버렸죠. 그래서 저도 그분들 중에 한두 분 정도는 이번에 그 전대에 나오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다가도 제가 그분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면 여기는 지금 대표랑 최고위원 같이 뽑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나왔는데 대표가 안 되고 최고위원이 된다?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일 것 같은데 이 개혁신당의 이 압도적 다수의 이 당원들이 사실은 이준석 뭐라 그럴까 팬덤 출신 당원들이 다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 속에서는 대표가 되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런데 뭐 최고위원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안 나오다 보니 뭐 이런 관심도 시들하고 뭐 그런 상황으로. 이런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당 대표가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당 최고 지도부에서 뭔가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당론. 근데 이준석 대표가 따를까? 그 세 명의 현역 의원들이 과연 그 지도부의 말을 따를까? 뭐 그런 생각들도 좀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가치적으로 예, 보면 좀 예. 안타까운 게 지금 진선희 의원님께서도 그 5.18 국립묘지 가신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 다른 정당들하고 개혁신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얼마나 크게 다른가. 그러니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가. 사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거는 지금 원내 정당들 어디서도 반대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별한 다른 점이 무엇인가로 봤을 때 일종의 이벤트 외에는 개혁신당이 보여줄 게 없다 보니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데 실패한 결과로 약간 좀 당세가 위축되는 어떤 양상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진정성 있는 들고 이벤트 보여주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지. 그걸 또 물론 뭐라고 그렇죠. 그러세요? 예. 그리고 여기서 한 에이. 포인트를 보면 양향자 그 의원 자체 한국의 희망이 있잖아요. 거기가 존재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 당내에서 개혁신당이 전체 포지션에서 한국의 희망이 아직도 존재하고 양향자 의원 같은 경우는 한국의 희망 포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개혁신당에 대한 이번 전당대회에 있어서 안에서의 여러 가지 지금 조금 갈등과 부딪힘이 있다. 그 정도도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의 당 대표가 과연 누가 될지 오늘 계속해서 좀 뉴스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국민의힘 총선 백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현재 총선 백서 발간 위원장은 조정훈 의원이고요. 그제 정영환 전 공관위원장 불러서 공천평가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석자들이 조금 많이 안 왔더라고요. 이철규 의원, 이종석 의원 3명 이렇게까지 해서 3명만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불참 이 배경이 뭐예요? 왜들 이렇게 안 나온 거죠? 가서 뭐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 얘기하는 것이 뭔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좀 공관위원들 중에서도 친한계, 그러니까 한동훈계, 그다음에 친윤계 이런 분들의 다툼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가 외부 끝나고 뭐 이렇게 뭐 친한과 친윤 대표 의원 간의 말싸움이 좀 있었다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다툼이 좀 있는 것 같고 조정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위원장 책임 아니야? 여기에 좀 방점이 있는 것 같고 황우려 비대위원장은 아니 특정인에게 그렇게 책임 묻는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정훈 의원은 이철규 전 사무총장하고 좀 가깝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철규 전 사무총장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책임져야 될 사람이지 이런 전당대회 나가지고 당대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또 견지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다툼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뭐 얘기한다고 한들 여기에 뭐 잘 반영이 될까 뭐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서로 불신과 신뢰가 없는 부분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백서 갖고 이럴 일이에요?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러면 저한테 그러세요. 웃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의도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선거 끝나면 백서 늘 내거든요. 늘 근데 얘기하죠, 예. 이렇게 떠들썩하게 자기 장사하는 백서 하는 거 처음 봐요. 자기 그러니까 장사요? 저는 조정훈 의원이 자기 장사한다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솔직히 꼴 보기 싫어서 안 간 것도 있다고 봐요. 친윤 친한도 그러면 있지만 그 그러니까- 자기 장사라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아니, 풀어서 전대 말씀해 출마 주시면. 설도 있잖아요. 전대 출마선도 있고 조정훈은? 일단은 원래는 조정훈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도 처음엔 친한 것처럼 하면서 통화하고 얘기하고 소통한다고 해놓고 딱 선거 끝나자마자 당선되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을 책임론으로 해서 버리는 추세로 하면서 친윤계로 붙잖아요. 신윤이라고 하죠 요즘. 이제 친윤인가? 새로운 친윤이라고 해도 신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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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뻔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고수들인데 나름 그래서 내가 당신 둘레를 위해서 당신 장사하는데 저는 그런 마음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어제 이걸 보면서 좀 화가 나가지고 화까지 아니 이럴 나셨어요. 건 뭐하러 백서 만들지 마라 차라리. 굳이 만들겠으면 아예 외주를 줘가지고. 저한테 주시면 제가 화끈하게 잘 만들죠. 같이 하시죠. 예, 그러시면 더 그냥 같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잘 어.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전대 앞두고 예민한 시점이다 보니 이런 불필요한 그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백선은 굉장히 드라이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저기 왜 천목회가 뭐 밤샘하면서 몇 가지 페인을 그 내세웠다 그러니까 또 갑자기 언론에서는 아니 주어가 빠졌네 이러면서 또 힐난을 하던데 아니 주어를 거기서 굳이 안 넣어도 주어가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거기 5가지 이외에 저는 몇 가지 추가될 게 있다고 봐요. 이 그 총선 선거 현장에서 지위와 관련된 프레임이라든지 이조 심판 같은 프레임이라든지 원탑 그 선대위 체제로 치른 거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그 진짜 원인 위주로 뭐 사람이 누구인가는 각자 보는 사람들이 그냥 상상하게끔 하는 거고 아주 드라이하게 만들면 되는 거지 이걸 갖고 이렇게 싸울 일인가 싶어서 장 소장님이랑 저랑 몇 주 전에 이야기한 국민의힘 아직도 정신 못 차린다 이 생각을 다시 한번 어제 했어요. 그 제가 이제 어제 예. 그래서 백서를 가지고 그동안 정치권에서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를 한번 쭉 한 10여 년 정도를 이제 훑어봤는데 항상 그 같은 패턴이더라고요. 백서라는 게 이제 결국 이제 평가 보고서인데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평가 보고서를 낼 때 이긴 당은 백서를 냅니다. 근데 진 당은 못 내요. 패턴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싸우느라고 뭐. 예, 이긴 당은 말씀하신 진수희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이하게 팩트 위주로만 잘 정리를 해도 어차피 이겼으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데 예를 들면 이제 2017년 대선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민주당은 대선 백서를 냈는데 당시에 졌던 자유한국당은 못 냈습니다. 그것도 결국 이제 누가 백서를 담당할 것인지부터 논란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 안에 홍준표 책임론을 넣을 거냐 말 거냐 뭐 이게 탄핵 책임론을 넣을 거냐 말 거냐 하다가 결국 흐지부지 돼 버렸거든요. 근데 2012년에도 그때 이제 대선 끝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패배했기 때문에 백서를 한상진 교수한테 맡겼어요. 아, 근데 맞아. 그때 좀 시끄러웠어요. 시끄러웠죠. 예, 예. 선임할 때부터 한상진 교수가 안철수 개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고 그리고 이제 평가 보고서를 이제 초안을 내놨는데 초안 보니까 이거 다 친문계 친노계한테 덮어 씌우려고 한다. 그래서 뭐 이게 음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 백서를 반박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본부장을 지냈던 이제 홍영표 의원이 비망록을 또 따로 내가지고 거기는 전부 이제 안철수 의원 때문에 졌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난장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책임 소재 따지는 거를 두고 개파 간에 싸움하다가 진 당에서는 백서 못 낸다. 이 결론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럼 맞아요. 이번에도 총선 백서 특위가 좀 그런 양상으로 그 갈 패턴으로 가는 것 거라고 같아요. 보시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대선 끝나고 백서 안 냈잖아요. 기억하시죠? 대선 그러니까 좀 현역 받았으면 의원한테 좋겠어요. 연구원에서 냈잖아요. 그 우리끼리 민주연구원. 보느라고. 아, 살짝 내부용으로? 내부용으로. 네, 공식 출가는 못했죠. 떠들지도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의 총선 백서가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냐, 뭐 이런 것을 어떻게 실을 건가를 두고서 지금 조금 이제 방향키를 잘 못 잡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총선 백서가 한 위원장의 출마 저지 의도로 작성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목소리를 내는 쪽에서는 어떤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그 주로 지금 얘기되는 게 일단은 첫 번째는 설문 내용을 가지고 이 이유를 잡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이조 심판론이라든지 한동훈 원탑 체제에 대한 어떤 평가 문항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으니까 문항을 이렇게 설계한 것 자체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제 책임을 들씌우려고 애초에 설계 구도 자체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백서단에서 계속 그 위원장들, 당협위원장들을 만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협위원장들을 만나서 들은 얘기들을 보니까 대체로 한동훈 위원장한테 좀 불리한 얘기들을 해줄 만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조정훈 단장도 뭐 당내에서 봤을 때는 인재영입 위원으로서 이제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본인이 오히려 그런 책임을 한동훈 위원장 일인한테 뒤집어 씌워서 전당대회 출마를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이제 소위 친한계 인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인선이 잘못된 건가? 그 지금 메신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조정훈 그 당 의원을 특위위원장으로 정한 게 누군가요? 조정훈 이철규? 의원을 백사특위위원장으로 정한 게 누구냐 이런 저기 질문이신 윤재원 거예요? 원내대표였나요? 그렇죠. 윤재원 그럴 수 원내대표죠. 있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서는요, 예. 뭐 누구 때문에 졌냐, 뭐 누구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돼요. 왜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 배경 이런 것부터 쭉 따져봐야지. 한동훈 잘못됐으니까 한동훈한테 책임론을 몰고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면요, 그 백서에 대한 공정성, 정당성 자체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상황들을 보면 국민의힘 백서가 나오더라도 상당히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시끄러울 것만 같다. 근데 진정한 반성은 아닌 것 같아요. 조정훈 그 위원장이 보니까 나중에 정말 그 좀 이제 얍삽하다고 하면 좀 개인 평가니까 그래요. 처음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이렇게 책임을 물 것처럼 설계가 됐다고 우리 햄하우스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문항들이. 그러니까 왜 그걸 아냐면 보통 토끼를 잡을 때 덫 형식과 호랑이를 잡을 때 덫 형식이 달라요. 근데 덫을 놓는 것 자체가 딱 특정 대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막 공격이 들어오니까 최근에 밝힌 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둘 다 책임이 있다. 예, 이게 조정훈 말이 위원장은 됩니까 그렇게 이게. 이야기를 이럴 것 같으면 뭐하러 이 난리를 했죠. 해요. 근데 조정훈 의원의 뭐 이런 말씀 좀 섭섭하실 수 있지만 기존의 정치 이력을 보면 계속 그렇게 이제 흘러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문재인 영입 인사로 시작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장사한다고 쭉 제가 얘기한 흘러오셔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이야기 끝에 궁금해지는 건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이제 등판을 하느냐, 언제쯤 그 등판을 공식화하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주에 과연 공식적인 어떤 입장이 있을 것이냐를 두고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들 보세요? 언제쯤 좀 입장이 나올까요? 룰 개정 보고 할 것 같아요. 룰 개정을 네. 보고 이거 전대 스케줄하고 네. 룰을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라고? 저는 그 그렇게 하면 한동훈 안 출마를 된다고요? 반대하는 아니면 거 다른 말씀하시는 아니 그냥 예측이시라고요?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아, 예. 예, 예.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대 룰이나 어떤 그런 거 전혀 고려 안 해도 되는 지금 오. 상황이에요. 아, 그럼 무조건 그냥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해야 거대한 한다 이렇게 분위기일 거예요. 아마 현재 국민의힘에 지금 처한 상황은 그러니까 유일하게 전대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거.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디를 보면 용산 볼 것 같아요. 용산이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바뀌느냐, 국정전환 기조,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배우자에 대한 어떤 그 수사의 개입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배우자 보위를 하는 그런 대통령은 남을 것이냐, 국민이냐 배우자냐 이런 선택에서 갈팡질팡하면서 배우자로 갈 때, 그때 각을 세울 때, 난 뛰쳐나오겠다라는 지금 그런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저는 반대예요. 다른 게 아니야, 반대요. 유행인가요? 다른 거예요. 저 없을 때 유행 나의 생긴 반대예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전대룰을 네. 보고 나온다라는 게 전대룰이 뭐 일반 국민 유불리 여론조사가 더 따지는 들어가면 건 유불리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음. 그냥 여러 가지 절차상 당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나 나온다 출마 선언을 한다라는 것이 단계별 정치적인 행보 선택에 맞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그걸 본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뭐 나오면은 뭐 당연히 당선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결국에는 이럴 것 같아요. 내가 전당대회 출마해야지라고 판단하는 게 될까 말까 이게 아니라 내가 나가서 돼서 당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과 어떻게 차별화하고 어떻게 각을 세울 것이냐. 그리고 물론 계속 특검 전국이 나올 텐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 반대 이러는데 나는 특검 찬성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여러 가지 최고위원들은 친윤이 많이 당선될 것 같은데 내가 당대표로서 최고위원 4사람이 없으면 내가 당대표로서 리더와 권위의식을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의 상황들을 좀 머릿속에 그려놓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룰 개정 세팅을 보고 출마 선언을 할 것 같다.
게 저희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요 아직 한동훈 위원장이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 다르고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좀 생각이 오락가락 아직은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사람 만나서 얘기 듣고 저 사람 만나서 얘기 듣고 사진 한 장 띄워보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닐까 싶은데 저는 반대예요. 출마를 반대하시는 거죠? 네, 저는 내가 말을 잘못했네. 제 반대가 반대 하등에 바이러스. 아무런 의미는 없겠지만 저는 그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나오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나오게 되면 뭐 잊혀질 거 걱정하고 그럴 입장은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아닌 것 같고 나이도 있고 한데 이걸 뭘 그리 자신의 등판이나 이런 거를 초조하게 생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그럴까 조금 그 대목은 이제 이해가 안 가는데 제 생각은 이래요. 정치도 상식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끌었던 뭐 책임의 경중이 어느 정도인지 관계없이 자신이 이끌고 총지휘했었던 총선에서 하여튼 결과가 참패로 났으면 당분간은 좀 그냥 계시는 게 저는 그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이분이 이제 정치의 뜻을 세우고 앞으로 이제 뭐 대선 대권 도전까지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더더욱 저는 이 밑바닥에서부터 자기의 선거를 좀 체험도 해보고 국회도 경험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는요 정치도 대단히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경험과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의 경험, 그로부터 생겨나는 노하우 이런 걸 갖고 당을 이끌어도 이끌고 정부를 이끌어도 이끌어야지 이런 정치적인 경험 전혀 없이 당을 이끈다던가 정부를 이끈다던가 하면 본인도 피곤하고 힘들고요.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피해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을 때나 이럴 때 나와서 정말 이 지역의 주민들하고 좀 부대끼고 그들과 같이 호흡하고 이런 경험을 하고 국회 들어와서 국회도 한번 경험을 하고 국회 입장에서 정부를 바라보기도 하고 이런 온갖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두루두루 다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그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저는 안 나오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그런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반대예요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은 계셨어요. 조혜진 의원, 뭐 이상민 의원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이제 나와야 된다라고 좀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또 여기에 저는 반대예요라고 제 어떤 분위기를 띄우시는 분이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네. 좀 이걸 그냥 이분의 발언 그대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총선 말아먹은 애 이런 이제 표현까지 얼라라고 하셨는데. 표현했으면 더 리얼했지 않았어요? 아니 장 소장님이 지난주에 삼라만상에 다 참견하시는 분이니까 즐겨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누구 보고 즐기라고 하신 거예요? 한동훈 그냥 저희 위원장이. 우리 평론가들도 평론가들 즐겨한다. 평론가들 네. 즐기라고. 네.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이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을 것 제가 애라고요? 애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오. 이재명 당대표에게 애라는 표현 써보셨습니까? 이렇게 좀 생각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오, 들고 잘하시네. 저는 홍준표 시장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편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어차피 본인도 대선에 나가야 되는데 당내 경선 치러야 된다. 당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편을 많이 들어줄 것이다. 그럼 당원들의 마음을 사야 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편 들어줘야지.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윤석열 대통령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관계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편 들어주는 거.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대권 출마하고 싶어 하잖아요. 차기 경쟁자에 대한 견제다.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 요 한 가지 이유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요 얘기는 조금 다른 발언들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죠.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싸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이제 마지막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강한 발언을 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장성철 소장님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주는 어떤 그런 모양새다라고 분석을 하나 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상남자다라고 표현한 발언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 편 들어주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비아냥이죠. 비아냥이요? 네, 저는 고도로 그냥 돌려서 뭐지 방송에서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돌려서 쳤다. 돌려쳤다. 돌려쳤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봐봐요. 검찰 인사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잖아요. 검찰 인사가 있고 나서 평가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검찰 인사의 적절성보다는 배우자 얘기가 들어가잖아요.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라고 확인 사살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럼 제가 SNS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네. 다음에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명한데 자기 여자를 제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습니까?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의 상남자의 도리입니다. 이런 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 인사 검찰 인사와 그렇죠. 연관이 송경호 있다. 그 수사팀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공중분해 시켜버리고 나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를 한 건데 이건 역성을 쓴 게 아니라 본인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게 어떤 인사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인사가 정당한 정기 인사가 아니라 배우자를 지키려고 한 인사다. 그런데 그 인사 나는 이해한다. 배우자를 지켜야 상남자지. 그것도 못 지키면 되겠냐 이 얘기인데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키는 듯 안 지키는 듯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비아냥이라고 하셨어요. 비아냥이에요. 방자하다. 기분 나는 나쁘죠? 오보라고 얘기했다. 방자하다. 근데 그 다음에 잘한다니까 전체 잘 맥락을 빠지시- 보면은 잘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비유를 들어서 물타기를 해요. 이런 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있었다. 그리고 나서 김정준 형사 한 줄 넣습니다.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앞에서 비아냥을 때리고 물타기를 해서 전체 맥락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듣는 사람 기분 나쁠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저는 이거 보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예전에 국회 운영위원장 하면서 매달 한 4천, 에이, 왜 5천씩 그래요? 나오는 거를 부 대변님. 현금화해서 남은 부 대변님. 돈은 집사람에게 줬다. 그러니까 상남자를 경험해 봐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건지 않을까 전화 좀 온다 생각도 또 이제 들어요. 전화. 아니 뭐 김병민 전 최고도 뭐 위해주는 척 희화화하는 거다 뭐 이런 평가를 내리긴 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제가 17대부터 그 몇 년 같이 겪은 홍준표, 홍준표 대표가요, 이제 시장이 상당히 마초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멘탈 속에서 나온 이야기라서 그 이제 아까 우리 서영주 맥 대표라 예, 그러셨어요. 맥 소장입니다. 아, 맥 소장. 서영주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비아냥 부분은 살짝 얹혀져 있긴 하겠으나 그 대부분의 경우는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그 마초스러운 이게 반영된 말이라고 저는 봐요. 그 본인이 워낙에 그거를 내세우고 싶어 하기도 하거든요. 뭐 내가 원래 애처가다라는 걸 이제 홍준표 시장이 이제 강조를 여러 번 했었어요. 이전에도 이제 뭐 여성관 관련된 논란들이 몇 번 있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대선 때는 이 종편 예능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이제 와카남이라고 와이프 카드 받아 쓰는 남자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 나가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도 내가 항상 갖다 버리고 설거지도 요즘 열심히 돕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세대의 그 남성분들이 애처가라는 거를 내세우는 마초즘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남자가 멋있어 보이는 면이라고 착각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발언들이 과연 2024년에 대한민국 유권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방향성인가 그거는 좀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께서는 나는 옹호하는 거다. 근데 왜 내가 옹호하냐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파 진영이 국민들에게 버림받았던 그때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저도 그거는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비판은 상당히 많이 하지만 탄핵은 안 된다. 탄핵이 되면 정말 보수파 진영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국민들께서 탄핵 세력들이라고 손가락질하면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판은 해가지고 정말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조언도 하는 것이 맞지.
헌정이 또 다시 중단되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이에요. 아, 네. 왜 그러냐면 정말 탄핵으로 가는 그런 비극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김건희 여사를 수사를 받게 해라라고 주장을 하셨어야 돼요. 오히려. 이렇게 배우자를 잘 지켰다. 넌 당신은 상남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길로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저도 아니 받아야 그러니까요. 된다고 생각. 이게 정말 미운 자식에게는 매를 더 주고 이쁜 자식에게 그냥 떡 준다고 하는데 미운 놈이 떡 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를 비호해라 하면 네. 이게 결국에는 그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2017년 사태를 언급한 것 자체가 윤 대통령 도와준 건 아닌 것 그렇죠. 같다. 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임경빈 작가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말이 좀 애매하잖아요. 방탄이 아니라 상남자의 돌이다라고 하면 칭찬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상남자의 돌이라는 게 뭘 가리키는 거냐면 사적인 어떤 감정을 앞세워서 공적인 책무를 뒤로 밀어놔도 된다라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섞여 있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해야 되는 수사기관의 인사를 어떻게 낼 것인가. 이건 굉장히 공적인 업무인 건데 그 공적인 업무를 할 때 나의 사적인 이익, 그러니까 아내를 지키고자 하는 욕망을 앞세울 수도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남자가 해야 될 도리다라고 해버리니까 공적 영역의 일과 사적 영역의 일이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권이라든지 한국 정치의 미래라든지 이런 거를 이야기하시는 게 맞나? 이 공사를 구분하는 작업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가 나요.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니 화가 국민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네. 이런 공적 업무를 잘 수행하는 대통령을 뽑았지 좋은 남편 노릇하라고 뽑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집에서 하시면 되죠. 이게 뭡니까? 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본인 생각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뭐 국민들께서 이렇게 공적 생각할 것 영역, 같습니다. 사적 영역 말씀해 주셨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의 입장은 내가 검찰 인사를 상남자와 결부시킨 건 아니다라고 SNS에 올렸다는 점까지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면서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좀 궁금해지는 게 원희룡 장관이 또 한동훈 위원장과 만났더라고요. 뭐 요걸 두고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전당대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냐 여러 해석이 나오던데요. 간 보려고 만난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떤 간이요? 왜냐하면 원희룡 전 장관도 전대 도전하고 싶지 않겠어요? 지금 딱히 뭐 다른 그 직책이나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서실장 거의 뭐 갔다가 맞습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대 출마하고 싶은데 이제 그때만 해도 만날 그 시점만 해도 뭐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네 마네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면 자기가 대표가 안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동훈 위원장 만나서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약간 좀 분위기 파악하려고 만난 게 아닌가. 저는 이게 그렇게 생각을 12일이었으니까 했습니다. 거의 네. 일주일이 벌써 네. 좀 지나버려가지고 그럼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루 지날 때마다 이 출마 가능성이 1%씩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 일주일 전하고는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루 지날 때마다 1%잖아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보면 하루 지날 때마다 2%씩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게 이제 만남이 원희룡 전 장관이 먼저 연락을 취해서 한동훈 그 전 위원장이 이제 오케이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정치적 인연도 있겠지만 뭐 정치인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희희덕덕하면서 그냥 잡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봤을 땐 틀림없이 이번 전당대회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이고 향후에 윤석열 정부가 이대로 갔을 때 우리가 다음에 보수 정권의 재집권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좀 그런 무거운 얘기들이 오갔을 거라고 좀 추측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역할론이었을 것 같아요. 원희룡 장관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뭐 할 거냐, 나오실 거냐. 그러니까 그걸 간본다고 할 수도 있고 좀 어떤 상황을 타진해보고 본인의 위치도 어떻게 갈 건지를 판단하는 데 어떤 요소로 쓰려고 만난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서 보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안 만났잖아요. 지금도 안 만나고 있고 거리를 두는 부분들을 보면 이제는 그러니까 원장관과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출격합시다. 그러면 본인이 할 거요, 내가 할까요? 이 부분들이 좀 이 자리에서 무르익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렇게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할 일이 없는 분들이 총선 때 서로 고생했으니까 언제 밥 한 번 먹읍시다. 그거 그냥 시간이 맞아가지고 한 거지. 할 일이 없으신 분들이 많네. 뭘 또 그렇게 정치적인 두 분 의미를 다 하기를 공식적으로는 또. 직함이 없는 상태니까. 그렇죠. 네. 다 전이 있잖아, 전이잖아요.
좀 가볍게 드린 질문이었는데. 근데 약간 저는 그 생각은 들었어요. 네. 이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총선 끝나고 나서 한 달여 동안 이제 그 침잠을 하면서 만났던 다른 만남들하고 비교해 보면 원희룡 장관 만난 게 약간 특이한 만남이긴 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만나거나 뭐 아니면 이제 비대위원들을 만나거나 해서 같이 만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경영할 만한 분들을 만나고 이런 게 주였는데. 정치인하고 본격적으로 1대1 만나는 거는 뭐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서영주 소장이 말씀해 준 것처럼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도 뭐 대권이나 혹은 뭐 당권이나 어디로 가든지 간에 용산의 의도나 의지가 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나마 용산하고 조금 가깝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이제 원희룡 위원장이라서 만난 김에 뭐 그런 얘기들도 좀 타진해 봤을 수 있을 것 같다. 분위기를 좀 읽어보려는 어떤 시도가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생각만 하시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원희룡 장관하고 직접 통화는 안 했고 거기는 측근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네. 이번에 뭐 전당대회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자기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원 장관도 나갈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전당대회 향후 정책인 행보를 갖고 이거를 전망을 하거나 분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시간이 맞아서. 그야말로 밥 먹은 거. 아니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희룡 후보 그 지역에 가서 선거운동도 몇 번이나 가서 해주고 같이 저녁도 먹었었잖아요. 예. 보답 차원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둘러싸고 한동훈 위원장 이야기하면서 원희룡 장관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을 한층 강화하는 모습이다라는 평가예요. 특히 이제 당과 그렇다. 지난달에 이제 낙천자들과 오찬을 했었고 이번 주에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와 만찬했죠. 그리고 초선 당선인들과도 만났습니다. 당에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평가도 나오나요? 일단 전보다 많이 만나고는 계시죠. 소통의 횟수가 늘어난 건 맞는데 만남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 우리는 기사로만 전달 받으니까요. 거기 참석했었던 분들의 전원. 근데 그런 모임에서 하신 이야기들을 보면 또 별로 달라진 것 같지는 않다는. 그래요. 네. 만남 빈도는 늘어났는데 내용을 보면 생각이 많이 달라지신 것 같지는 않다. 뭐 그래도 저는 그런 뭐 느낌이었어요. 그제 뭐 어제 방송들 좀 보니까 초선 당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뭐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입장도 조금 이야기를 한 거는 같더라고요. 늘 얘기 왔어요. 아니 전에도 늘. 수직적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렇게 늘 하셨죠. 이렇게 당무에 의사를 개입하지 존중하고 않는다.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당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늘 얘기해 왔어요.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이 표현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기사에 쓸 때 소통이라고 쓰면 이제 소통 강화로 연결되는 거지만 단속이라고 치면 이제 이게 표단속이 되는 거라 그저께 이제 식사를 한 것도 엄밀히 말하면 수도권 당선자들하고 이제 TK 당선자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신 건데 결국 이제 21대 국회에서의 특검법 통과에 대해서는 제의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단속이 됐다고 판단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가서도 특검법 같은 거 오면 내가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할 테니까 잘 좀 해 주십사라는 단속의 차원으로 보자면 그게 이제 소통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 보일 수가 있는 거죠. 하필이면 거부권을 또 굳이 언급을 하셨으니까. 근데 제가 김용태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야기가 그냥 무턱대고 나온 거는 아니고 맥락을 보면 거부권이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의석수가 너무나 소수다 보니 거야를 상대해서 아마 의정 활동하기 굉장히 힘들 수 있다. 그러나 열심히 소신껏 하시고 정 힘들 때는 뭐 거부권도 있다. 그런 것도 이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쫄지 말아라. 나의 거부권이. 너무 기죽지 무소불위 말고 거부권. 열심히들 하시라. 뭐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럼 그런 점 때문에 앞으로 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지시는 거예요. 일단 급한 게 이제 대통령한테 굉장히 급한 불들이 앞에 놓여 있는데 그거는 일단 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소통을 강화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특검 정국이 오니까 이걸 좀 막는데 우리가 용산과 여의도가 힘을 합쳐서 같이 막아보자. 이러한 긴밀한 여러 가지 좀 약속을 하고 싶어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은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정말 좋아해요. 여러 가지 가서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할 수가 있고 그냥 아주 가벼운 낮은 수준 차원의 얘기긴 하지만 이 가면은
이 현역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꼭 받고 싶어하는 게 있거든요. 대통령 시계. 시계. 예. 이게 당 대표나 원내대표 가면은 참고로 과거에 보면 5세트를 줘요. 그리고 이제 지도부가 가면 한 3세트 주고 그냥 의원이나 당협위원장 가면은 한 세트씩 주거든요. 아 각자 가져갈 수 있는 걸로.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지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에서는 대통령 만나자고 하면 상당히 좋아한다. 시계 때문에요? 아니 그건 이제 하나의 낮은 수준의 이유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는 대통령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하고 무조건 참석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통이라는 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대화가. 근데 쌍방이요. 그런 소통이 아니라 대통령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안건을 두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를 이야기한 자리로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근데 저는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당의 소통을 강화해서 괜히 특검 적응 막아야지, 전당대회 때 나랑 친한 사람들 지도부 꾸려야지 이러한 인식을 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국정 운영 하시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으시는 게 어떨까. 당무에는 좀 관심을 뚝 끊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금요일 날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저는 되게 아프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뭐 하는 정부일까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께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국정 운영할지 깊이 고민 중이래요. 아직도요? 아직 2년 지나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인수위를 왜 만드냐고요. 우리가 향후 5년 동안 국정 운영 어떻게 하겠다라는 스케치를 그리는 거잖아요. 밑그림 예. 다 그리는 건데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대요. 이거는 밖으로 내세우는 안 될 말이거든요. 그거는 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본인의 배우자를 그리고 본인을 다 내려놓으면 다 해결된 문제입니다. 국가는 시스템 돌아가고. 근데 이제 이 지금 와서 계속 그 불러서 얘기하는 거는 관례적으로 당연히 대통령이 22대 시작할 우리 의원 국민의 본인들 의원들 불러서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건데 저는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아니다. 그 21대까지는 공천권이 용산에 있을 수 있으나 임기가 대통령은 3년, 22대 국회의원들은 4년 남았습니다. 주도권은 22대 국회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단속을 반드시 해야 되고 잘못했다가는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특검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당무의 개입들이 더 가소가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근데 저는 이번에 나온 그 대통령이 사용한 단어들 중에서 그래서 하나는 거부권이고 다른 하나는 예산 편성권을 언급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앞으로도 국회하고 맞서는 형태로 가겠다라는 거를 사실상 천명한 거여가지고 둘 다 이제 국회 입법권에 맞서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어떤 자기 권한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표면적으로는 근데 하나는 특검법을 막기 위한 거부권이고 나머지 하나는 예산 쥐고 이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라고 들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결국엔 둘 다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22대 국회에서도 나는 국회하고 대결적인 국정 운영을 하겠다. 그거를 변화시킬 생각이 없다라는 걸로 들리는 대목들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제가요, 요 얘기는 조금 다른 맥락인데 장 소장께서 대통령의 최근 고민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해야 될지 고민 중. 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 지금 당 대표가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자기 어떤 자리에 가고 권력을 쥐고 힘을 가지고 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쭉 당 대표가 되겠으면 당을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든지 또 내가 이제 대권 도전에 욕심을 있으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이끌 건 이런 거를 준비하기에도 앞으로 몇 년은 굉장히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준비를 해야지 내가 어느 대표에 언제 나가면 대표 가능성이 있고 이러면 대통령이 되는데 도움이 되고 이런 생각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제가 정치하면서 이 권력이라는 걸 수단으로 생각하는 정치인과
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인 두 부류의 정치인이 있는데 저는 권력을 수단으로 생각해야지 권력 잡는 게 목표가 되는 그런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인도 대권 잡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부터 고민을 하게 되면 정말 본인도 피곤하고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차피 대통령이 되셨으니 할 수 없는 거고 아 거기가 해야죠. 벌써 윤 대통령을 반면 교사로 삼으시려고. 한동훈 위원장이라도 미래를 그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준비를 했으면 좋은 좋겠다는 말씀이- 생각에서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전대 출마는 너무 이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하시는- 전대 출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당부의 말씀을 예, 주셨는데 뭐 제가 뭐 당부할 처지는 아니지만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시기도 있을 것이고 본인도 나서기 싫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국민의힘이 지금 현 상황이라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냥 변하지 않겠다라고 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또 친윤 일색의 제2의 김기현의 어떤 그런 당이 돼버리면 폐허가 되고 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와서 돌아온다면 재건할 재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그가 준비가 됐든 안 됐든 간에 결국에 한동훈 전 위원장은 와서 그나마 좀 불씨가 있을 때 살리는 결정을 할 공산이 크고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근데 네. 아예 정치적인 문법에서는 그게 맞죠. 뭐 다 좀 숙성이 된 다음에 나오는 게.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 만든 거를. OJT도 의미는 있어요. 온도잡 트레이닝을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익혀가고 이게 쌓아가는 그럴 수는 있는데 진장관님 저 네. 총선에서 앞성한 저 민주당 부대변인 출신 교만하고 오만한 소용주 부대변인 얘기하는데 저희가 또 막 뭐 너무 자, 교만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반소리 좀다 교만하네. 네, 문제가 있어 알겠습니다.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당과의 소통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 들었고요. 또 이제 진 전 장관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나 봐요. 거기에 대한 네. 이야기까지 했고, 자 마무리 이야기로 조국 혁신당이 기자회견을 했던 내용을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개헌을 하자, 개헌을 하자 했는데 그 개헌의 내용이 7개 정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관심 받은 것. 4년 중임제 개헌 이건데 만약에 이걸 속도감 있게 뭐 추진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1년 단축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방선거 때 같이 예. 대선 치르자는 네. 얘기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대통령에서 결심을 하셔야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는 상황일 텐데 지금 해가지고 2년 안에 이 논의가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 수 있을까? 정책인 합의를 이끌 수 있을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임기 1년 단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구호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이 개헌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하나의 돌파하려는 아이템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은 분명히 정무적으로 판단해 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이제 스케줄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탄핵에 대한 어떤 압력이 거세지면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반작용의 카드로 좀 슬쩍 받을 수도 있지 않냐. 대통령이요? 네. 근데 탄핵할 거니까 임기 단축할게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국민들이 그래 그럼 탄핵 안 할게 이럴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무적인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가능성이 매우 낮다. 네,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국가의 큰 과제를 좀 진지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탄핵이라든지 그런 맥락에서 보더라도 타이밍이 약간 좀 일렀죠. 그 개헌 논의를 꺼내는 것 자체가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조국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해서 이제 개헌을 추진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양보를 내놔야 되는 건데 네. 그러기에는 지금 어떤 정치적인 부담이 덜 쌓인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조국 대표가 이제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을 던지려고 했다면 적어도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게 통과돼서 수사가 진척이 되면서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나면 그래서 정치적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면 그때는 해볼 만한 제안이지만 지금은 아직 22대 국회 시작도 안 했는데 조금 빠르지 않았나. 근데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전국 주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씩 이제 어떤 자기 존재감이 좀 사그라지는 상황이라서 그런 이유에서 좀 일찍 던진 이슈가 아니었나 뭐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헬마우스 입장에 동의하는데 조국 신당이 최근에 좀 동력이 빠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슈를 좀 먹자라는 차원에서 던졌는데 이 개헌 논의는요 누가 던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던지느냐, 국회의장이 의전설별로 이제 무게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것들은 이게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셨어요. 근데 그 기자회견 평가 아주 바뀌었잖아요. 본인 자화자찬에 결국에는 특검 거부였다, 뭐 들을 게 없었다라는 것인데. 이럴 때 지금 조국 신당이 던졌던 이 개헌 논의, 임기 단축하는 4년 중임제 이 개헌 논의를 대통령이 그때 기자회견 때 던졌으면 전국이요 확 바뀌었어요. 그거 하나로 어떤 자화자찬을 하든 특검을 거부하든 이 개헌 논의 자체만으로 내가 임기 단축 개헌을 던지겠다. 던져도요 임기 단축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슈도 먹고 본인도 빛나고 했을 텐데 좀 지혜가 부족하지 않냐. 진전 장관님요. 저도 만약에 야권에서 이 개헌 4년 중임제로의 개헌에 대한 정말 진정성이나 의지가 있다면 그 대통령을 설득을 해야 돼요. 저는 현직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개헌은 아무리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한다 해도 이거는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같이 이렇게 약간 대치하는 구도 속에서 막 임기까지 단축하는 내용의 개헌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동의할 수 있을까? 그거는 어렵다고 보고요. 하여튼 대통령을 개헌 논의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정교한 그런 정무적인 그런 스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개헌은 이제 좀 이루어질 때가 됐다, 지났다, 뭐 이런 생각을 조국 합니다.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관여를 했잖아요. 민정수석 되고 법무장관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원래 이 중임제 개헌을 논의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아주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토대로 주장한 거라서 이게 뭐 그냥 아예 근거 없이 던진 건 아닐 것이고 그 스케줄 자체를 문재인 정부에서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상 레임덕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이거 4년 중임제 임기 단축 받아도 본인한테 나쁘지 않고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도 또 헌신하시는 것이다 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제안한 4년 중임제 개헌을 포함한 7가지 정도의 개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6회 상계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방송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가 함께해 주셨고요. 국민의힘의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장성철 공동센터 소장,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전 상금 부대변인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선영이었고요. 다음 주 토요일 정치 인싸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